저는 결혼 10년 차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제가 몰랐던 엄청난 사실들을 알게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두 눈으로 보고도 믿어지지가 않아 현재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사실을 저 혼자만 알게 됐다는 거예요. 형님은 저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조용히 넘어가길 원했지만 그러기에는 이미 너무 큰 사실을 알게 돼서 그건 힘들 것 같다는 말을 한 뒤 현장에서 뛰쳐나왔어요. 지금도 머릿속이 정리가 되지 않았고 벌써 3일의 시간이 흘러버렸는데 더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 고민하다가 컴퓨터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40대 중반인 형님이 4년 전에 아이를 출산한 적이 있었어요. 형님 내에 셋째로 태어난 아이는 온 가족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었죠. 그런데 병원 일이 너무 바쁘던 형님은 몸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나서 바로 병원 일을 해야만 했어요. 자택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저는 자연스럽게 형님의 아이를 돌봐주게 되었지만 아이를 워낙 좋아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건 없었습니다. 형님이 병원 일을 마치고 퇴근하면 데리고 가는 시기였는데 항상 저에게 고마워했었어요. 가족이라면 당연히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했던 저는 좋은 마음으로 형님의 아이를 제 친딸처럼 보살펴 주었죠. 이런 생활을 한 지 어느덧 4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형님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좀 불편하게 다가왔어요. 잠깐 같이 외출을 하게 되는 일들이 생겼을 때 저를 애봐주는 보모 아줌마처럼 여긴다는 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깐 카페에 들어가실 때 고민하다가 속마음을 털어놓은 적이 있었지만 형님은 제가 편해서 그런 거라며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동서, 왜 이렇게 예민해? 우리가 서로 알고 지낸 지 벌써 10년이야. 그리고 동서가 내 아이 돌봐준 지 4년이고 나보다 동서가 우리 딸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으니까 부탁을 한 거였는데 그런 것들이 신경에 거슬렸었어?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어. 남도 아니고 가족이잖아. 워낙 서로 편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다고 마트 직원분이 물어본 것도 아닌데 저를 아이 돌봐주는 보모 아줌마라고 먼저 얘기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제가 한가해서 형님의 아이를 돌봐주는 건 아니잖아요. 금전적인 도움을 받은 것도 아닌데 보모 아줌마라고 하면서 종 다루듯 행동하는 말투와 지시는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저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형님이 워낙 바쁘고 사정이 안 좋아서 도와주는 거지. 저는 보모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형님 부모님들은 해외에 계시고 어머님은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저한테 부탁했을 때 거절을 하지 않았던 건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셨다면 더 이상 제 시간 써가면서 아이를 돌봐주기에는 힘들 것 같아요. 동서,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민해? 나는 평소와 다르지 않는데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내가 돈을 좀 주면 마음이 풀릴 것 같아? 형님은 제가 돈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했는지 계좌번호 불러주면 매달 아이를 돌봐준 거에 대해 값을 지불하겠다며 저를 더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형님과 서로 알아온 지 10년이라서 약간 편하게 대하는 일들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보모로 취급하라는 건 아니었는데 형님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지나치게 심해질 정도로 저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이런 문제로 더는 아이들 돌봐주는 건 힘들 것 같아 형님과 단둘이 있을 때가 기회라고 생각해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저도 아이가 없는 것도 아니라 애들한테도 신경을 써줘야 돼서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형님도 요즘엔 좀 한가한 편이잖아요. 동서,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서운하게 해서 그래? 그냥 웃자고 한 말들이었잖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농담도 못하니? 저 지금 진지해요. 형님은 농담이라고 생각해서 가볍게 뱉은 말이겠지만 저는 상처로 다가온다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 평소에도 저를 아이 돌봐주는 보모 아줌마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저도 요즘 일이 많이 바쁘고 형님도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 찾았으니 여기까지만 할게요. 저도 지금은 많이 지쳐있는 상태라 좀 쉬고 싶기도 하고요. 이번 주까지 집안에 있던 물건들 정리해서 주말에 형님 집에 한번 들릴게요. 뭐? 그렇게 빨리? 지금 우리 애들 한창 예민한 시기고 공부에 열중해야 되는데 막내가 있다 보면 아무래도 학업에 집중할 수가 없게 되잖아. 동서가 조금만 더 고생해주면 안 될까? 내가 나중에 다 보상해 줄게. 우리 애 아빠도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다 보니까 아이 봐줄 여건이 안 되잖아. 제발 부탁할게. 형님의 생각 없는 행동 때문에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었는데 사정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걸 저 또한 알고 있던 상황이라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상당히 답답했었어요. 결국 형님의 간절한 부탁에 퇴근할 때까지는 제가 아이를 돌봐줄 수밖에 없었고 변화되지 않은 일상으로 돌아와 별 문제 없이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아무 생각 없이 전화 통화를 연결한 순간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날 친구가 형님이 일하는 병원을 방문했고 감기 몸살 때문에 진료를 받은 뒤 처방전이 나와서 카운터로 걸어가고 있는데 진료실에서 나온 형님이 의사 동료와 걸어 나오면서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유심히 듣고 있다가 충격적인 말을 듣게 돼서 병원에 나오자마자 저에게 전화를 걸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형님이 동료 의사와 나눴던 대화를 친구를 통해 듣게 된 저는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친구는 형님이 의사 동료와 커피 한잔하며 나누는 대화 내용을 전부 녹음해뒀는지 저에게 파일 하나를 전송했는데 재생 버튼을 누른 순간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내가 동서를 너무 오냐오냐 해준 것 같아. 자기가 애 봐준다고 얼마 전에 나한테 눈을 부라리는데 진짜 내 앞에 있던 물컵을 그 면상에 뿌려버리고 싶었다니까. 애만 아니었어도 그냥 한 대 지어박는 건데 초등학교만 입학해봐. 그동안 참고 있었던 거 한꺼번에 터트릴 거야. 집에서 몇 푼 벌지도 못하는 블로그 일 같은 거 하는데 돈이 안 되니까 일부러 저러는 것 같아. 자기 고생하는데 돈 한 푼 안 줬다고 이제 지가 좀 열나는 거지. 너도 저번에 인사했었지? 얼굴이 아주 못돼 처먹었잖아. 아, 그러게. 얼굴에 심술이 아주 가득하더라. 그런데 아이는 잘 돌봐주는 것 같아? 너 몰래 해코지 같은 거 하는 건 아니겠지? 괜히 너한테 받은 스트레스 아이한테 풀면 어떡해? 요즘 그런 일들 정말 많잖아. 가뜩이나 자기 자식이 아닌데 좋은 마음으로 돌봐주겠어? 그냥 집에 돌보미 한 분 들이면 어때? 아휴, 해코지하면 절대 가만 안 두지. 그리고 내가 왜 돌보미를 집으로 안 부르는데 우리 집안에 비싼 금품들도 많이 있고 남이 내 물건 건드리는 거 싫거든. 내가 애 봐주는 보모 아줌마라고 한마디 한 게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애 봐주니까 그렇게 얘기한 건데 자기 딴엔 기분이 나빴다고 더는 애를 안 봐주겠다며 다시 데려가라고 했을 때 그때 너도 같이 얼굴 표정을 봤어야 돼. 가뜩이나 계획에도 없던 아이가 생겨서 스트레스가 말이 아닌데 동서까지 설치니 아주 죽을 맛이야. 솔직히 돈도 충분히 줄 수 있는데 꼴랑 아이 몇 시간 봐주는 거 가지고 가족끼리 무슨 돈이야? 지 애들 보면서 설렁설렁 보는 것 같던데 그냥 나중에 한꺼번에 보상해 준다 했어.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고 저를 그동안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충분히 알게 된 저는 조용히 넘어갈 수 없었어요. 친구가 이 사실을 알고도 그냥 지나갔다면 저는 멍청이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당하고만 있었을 테고 나중에 더 큰 상처로 돌아올 뻔 했었습니다. 제 시간 할애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도와준 거였는데 형님은 정말 저를 부모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에 너무 화가 치밀었어요.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퇴근한 남편한테 사실을 알리고 형님이 대화했던 녹음 내용까지 전부 들려주게 되자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진 남편은 주말에 시댁에 모였을 때 뒤늦게 온 형님한테 아이를 품에 안겨 주었습니다. 형수님 아이니까 앞으로 형수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희는 더 이상 돌봐주지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남들한테 험담을 하고 다닐 수 있어요? 어머, 서방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전혀 알아듣지 못하겠는데요. 저희 이제 막 아버님 댁에 들어왔어요. 상황 파악을 할 수 있게 설명부터 해줘야죠. 형님, 정말 그렇게 안 봤는데 저를 그동안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전부 다 알게 됐거든요. 가족이라면서 남들 앞에서 저를 깎아내리는 말을 하면 어떡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동서를 왜 깎아내려?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 내가 동서한테 못한 적 있었어? 금전적으로 보상은 안 해줬어도 동서네 가족들 병원 오면 진료 다 봐주고 고마운 마음에 건강식품도 챙겨줬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어? 나 정말 서운해. 저는 형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핸드폰에 있던 녹음 파일을 재생시켰어요. 그리고 집안에 울려 퍼진 형님과 동료 의사의 대화 내용에 시부모님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형님이 저한테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들통이 나게 되자 붉어진 얼굴로 변명을 하고 있었지만 이미 본인 입으로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부 다 얘기했었기 때문에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형님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자기가 한마디 한 것 가지고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서운한 마음에 저를 험담했다며 용서를 구했어요. 하지만 저희 부부는 형님의 잘못된 행동을 받아줄 마음이 없었고 묵묵히 듣고 있던 시부모님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네가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작은 며느리가 얼마나 서운해할지 한 번 더 생각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지. 그동안 작은 애 험담을 얼마나 하고 다녔으면 남들 귀에까지 들어갔겠어. 애는 앞으로 네가 봐라. 지금까지 도와준 걸 고마워했다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진 않았을 거다. 오늘부터 네가 알아서 해라. 어머님, 제가 방금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드렸잖아요. 정말 서운해서 한마디 했던 것뿐이에요. 절대로 동수한테 악감정 같은 건 없다고요. 그냥 동료랑 대화하면서 속풀이 좀 한 거 가지고 다들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저 의사예요.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는 직업이라고요. 그러다 보니 동서가 저한테 한 말에 민감해진 거고 그게 말로 표현이 된 것 같은데 지금은 이미 전부 다 잊어버렸다고요. 동서, 내 입장도 생각해주면 안 돼? 우리 그냥 좋게 넘어가자. 서로가 받아들이는 감정선이 달라서 그런 것뿐인데 일을 크게 만들 필요는 없는 거잖아. 내 상황 뻔히 알면서 정말 이럴 거야? 그러니까 형님이 처신을 잘했어야죠. 저는 지금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아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4년이에요. 그 긴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형님 대신 육아했고 제 딸처럼 보살펴 줬는데 돌아오는 거라곤 저를 험담하고 욕밖에 없어서 더는 못하겠어요. 형님 아이니까 이제 알아서 하세요. 이래서 밖에 있을 땐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다. 방금 들은 녹음 내용은 네가 그동안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전부 알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경을 써야 한다고 몇 번 말했던 적이 있었는데 시비 말을 흘려듣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겠지. 더 큰일 만들지 말고 이제 그만 제자리로 돌아가라. 남들한테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될 의사가 그런 썩어 빠진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환자들을 어떻게 대하겠어? 온 가족이 형님의 행동에 화가 많이 난 상태였어요. 주워 담을 수 없는 결과에 결국 형님은 아이를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고 어느 정도 상황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조용하게 지내고 있는데 형님한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급하게 출장을 가게 될 일이 생겨서 저녁에나 올 것 같다며 아이를 돌봐주던 돌보미 아줌마가 건강상 문제로 그날 나오지 않았다며 병원을 빨리 가봐야 하는데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면서 저에게 부탁을 해왔어요. 마음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집안의 아이 물건도 아직 그대로 있던 터라 어쩔 수 없이 돌봐줘야만 했어요. 형님은 급하게 저희 집으로 와서 아이를 맡겼고 퇴근 시간쯤 병원으로 오면 될 거라는 말을 끝으로 서둘러 차를 타고 출장을 떠났어요. 그렇게 집안 일을 하면서 아이를 돌봐주었고 별일 없이 금방 저녁 시간이 돼서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퇴근 시간에 맞춰서 병원으로 오면 된다고 했었기 때문에 차가 막히기 전에 서둘러 출발을 하기 위해 정신없이 집안 정리를 한 다음 밖으로 나가려는데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바로 오면 된다고 하길래 지금 출발하려고 준비 중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 눈앞에 예상하지 못한 일이 펼쳐졌어요. 잠깐 눈을 뗀 사이 아이가 식탁 위로 올라가 뛰다가 미끄러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지려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오게 된 거였죠. 저는 비명을 지르면서 떨어지는 아이한테 달려가 끌어안았는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아주 잠깐 정신을 잃었어요. 저도 머리를 어딘가에 부딪힌 것 같았는데 울고 있는 아이의 울음소리에 다시 정신을 차려 힘겹게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너무 놀라 아이를 안고 급하게 형님이 일하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집 밖으로 뛰쳐나와 택시를 타고 형님이 일하는 병원을 도착해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아이를 끌어안은 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형님은 제가 있는 곳으로 급하게 뛰어나와 아이의 얼굴을 보며 경악을 했고 급하게 치료실로 들어갔어요. 너무 놀란 상태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형님은 아이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며 제 뺨에 손을 사정없이 올려쳤습니다. 정신이 희미해질 정도로 형님한테 뺨을 맞게 되자
주변 사람들이 말리기 시작했고 저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형님은 그런 저에게 발길질까지 하면서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잘못되는 순간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머리채까지 잡고 난리를 치는데 힘이 풀린 상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었죠. 그런데 치료실에서 나온 간호사의 한마디에 저는 오열을 하게 되었고 간호사분들의 부축을 받아 천천히 몸을 일으킬 수 있었어요. 정말 다행이었던 게 아이의 몸에는 외관상 전혀 문제가 없었고 식탁에서 떨어지는 아이를 끌어안으려 달려들었을 때 식탁 모서리에 제 머리를 부딪히면서 찢어졌었는데 잠깐 정신을 잃었던 사이 출혈이 아이의 얼굴에 범벅이 된 거였어요. 제가 다친 것도 모르고 아이한테 문제가 생겼을까봐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던 거였죠. 조금도 다친 곳이 없다는 간호사의 말에 안심하면서 치료실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려 하는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걸 본 형님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구경 났어? 진료받으러 왔으면 조용히 자리에나 앉아있어. 병자들 주제에 어디서 의사인 나를 노려보는 거야? 내 자식이 다칠 뻔했다고. 아휴, 그렇다고 앞뒤 가리지 않고 머리 다친 사람을 저 지경으로 만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의사라는 사람이 환자의 상태부터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저게 의사야? 그쪽이 뭘 한다고 그래? 진료받기 싫으면 다른 병원 가면 되잖아. 나도 얼마나 놀랬으면 그랬겠어. 그쪽은 평생 우리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없으니 당장 나가.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연락받고 왔는데 나린이가 크게 다쳤다면서? 지금 어디 있어? 치료 중이야? 내가 직접 안 들어가 봐도 되겠어? 저 사람은 누구야? 누구긴 누구야. 우리의 봐주는 보모 아줌마지. 다행히 나린이는 다친 곳이 전혀 없대. 그런데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 했었다고. 내가 지금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병원장이 병원의 상주에 있어야지. 밖으로 싸돌아다니면 되겠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교통 정리는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저 환자들 다 내보내줘. 나를 아주 죄인 취급한다니까. 어떤 상황이었는지 잘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 보고 환자 주제에 의사인 나를 노려보고 있다고. 저는 형님과 병원장이라는 사람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에서 뭔가 안 좋은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평범한 대화처럼 느껴지지가 않았고 둘 사이가 상당히 가까워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치료실에서 다친 상처를 치료받고 잠깐 앉아 있었는데 병원장이 들어오더니 갑자기 더러워진 제 발을 젖은 수건으로 감싸며 닦아주기 시작했어요. 너무 놀라 당황해서 뭐 하는 거냐고 경계의 눈빛을 보이면서 발을 급하게 뺐는데 병원장이 저를 올려다보며 하는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저한테 고소를 하지 말라고요? 제가 어떤 기분 상태인지 모르는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이미 CCTV에 저를 어떻게 했는지 전부 찍혀 있는데 고소 취하는 말이 안 되죠. 제가 받은 만큼 돌려줄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일이 이렇게까지 커졌는데요. 피해를 본 건 저라고요. 네,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를 하게 되면 병원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되거든요. 우리 선에서 합의하는 걸로 넘어가면 안 될까요? 정신적 피해 보상은 제가 충분히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고소한다고 얼굴 붉히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니잖아요. 좋게 넘어갈 수 있게 선처 부탁합니다. 뭘 그렇게까지 해? 동서가 애를 똑바로 안 봤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까지 된 거잖아. 애만 똑바로 봤어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내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줘야지. 애 얼굴이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는데 내가 안 놀랐겠어? 당연히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잖아. 쓸데없이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넘어가. 가만히 좀 있어. 지금 내가 대화하는 거 안 보여? 상황 정리를 하려는데 왜 끼어드는 거야? 괜히 이 문제로 일이 더 커지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병원장의 목소리가 치료실에서 크게 울려 퍼지자 기세등등했던 형님은 병원장의 한마디에 설설 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아이를 안고 있던 간호사가 치료실에 들어와 아이가 너무 보챈다면서 내려놓았는데 아이가 향한 곳은 형님도 저도 아닌 병원장 품이었어요. 그리고 형님의 아이가 뱉은 한마디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병원장은 당황해서 급하게 아이를 형님의 품에 맡겼습니다. 아이는 계속 병원장에게 안아달라며 손짓을 하면서 아빠라고 불렀고 그 광경을 모두 목격한 저는 상황 파악을 하고 있는데 형님이 갑자기 저에게 좀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의 사태를 정리하려 쉬지 않고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내가 다 설명할게.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동서가 생각하는 그런 거 절대 아니야. 병원에 몇 번 데리고 왔었는데 그때마다 잘해주니까 아빠라고 부른 거야. 절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쟤는 갑자기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여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만 신경 꺼. 나리나, 너 엄마한테 안 올 거야? 얘가 왜 오늘따라 엄마를 힘들게 만들어? 병원장님한테 떨어지라니까. 너 집에 들어가서 혼 좀 나야 되겠다. 해외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아빠가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서운하겠니? 이따가 영상 통화해 줄 테니까 이제 병원장님 그만 붙잡고 엄마한테 와. 너 정말 말 안 들을 거야? 혼 좀 나봐야 되겠어? 애가 가기 싫다잖아요. 지금 형님이 하는 행동 자체가 의심스러운데요? 애가 좋다는데 그냥 놔두면 되지. 왜 식은땀까지 흘리는데요? 지금 제가 상상하고 있는 그런 거 아니죠? 고소 진행하다가 다른 일이 터지게 될까봐 그걸 숨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형님이 지금 제 앞에서 보이는 행동들은 누가 봐도 바람 피우다가 애가 생겼는데 그 애가 아주버님의 아이가 아니라는 게 밝혀지기 싫어서 변명하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그게 아니라면 말까지 더듬고 식은땀을 흘릴 필요가 없죠. 내가 우리 그이 놔두고 정신 나갔니? 무슨 바람이야? 내 인생에 바람은 절대 없다고. 동서 지금 머리를 심하게 다친 것 같은데 좀 쉬다가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만해. 어차피 한번 의심 사게 된 거 뒷조사하면 이미 전부 다 알게 된다고. 우리 사이에서 나온 나이 맞잖아. 나도 이렇게 떳떳하지 못한 아빠로 지내는 거 이제 지긋지긋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내 딸 이름 한번 제대로 불러볼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우리 몰래 유전자 검사하면 다 알게 될 텐데 거짓말은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게 된다고. 저희 둘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벌써 관계해 온 지 상당히 오래됐고 우리 나린이 떳떳하게 키우고 싶네요. 저희가 최대한 조용히 해결할 테니 일단 일을 크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 가족들이
저희 둘의 관계를 모르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 사람도 그걸 원하고 있어요. 아이들의 미래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저희도 최대한 조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람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 지금 내 두 가정을 전부 무너뜨리고 싶지 않아. 만약 하나만 정리를 해야 된다면 내가 직접 얘기해서 갈라설 테니까 동서는 지금 이 사실에 대해 눈 감아줬으면 좋겠어. 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그 사람 또한 마찬가지야. 괜히 이 문제로 인해 사고라도 나면 안 되잖아. 나중에 국내로 복귀할 때 내가 그때 정리할게. 동서도 우리 애들 인생 망치는 거 원하지 않잖아. 어차피 이혼하게 되면 다 알게 될 텐데 지금 모른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 문제로 결국 형님이 바람 피웠다는 걸 알게 될 텐데요. 제가 그렇게 마음이 넓지 않아서 지금의 상황들을 조용히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저한테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는 고소 진행할 거고 아주버님과 아이들이 형님이 어떤 사람인지 하루라도 빨리 알아야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겠죠. 저도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거 참고 있는 중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실을 숨기고 저한테 아이를 4년 동안 봐달라고 할 수 있어요? 둘 다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고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 법적 고소 진행할 거니 각오 단단히들 하세요. 저는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으면서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치료실에서 나가려는데 형님은 제 손목을 잡더니 그동안 미안했다면서 아이들이 받게 될 상처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달라면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는데 분노가 치밀었고 형님의 잘못된 행동 하나로 온 가족이 상처를 받게 될 걸 생각하니 더는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저는 치료실 옆에 있던 목발을 들어 형님한테 사정없이 휘둘렀고 미안하다면서 주저앉은 형님은 넙죽 엎드려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바로 가족 모두에게 알리려 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눈앞에 보이게 될 온 가족이 무너지는 모습이 저를 머뭇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3일의 시간이 지나 버렸어요. 분명히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려야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 당장 해외에서 근무하는 아주버님한테 연락을 취해 형님이 바람을 피웠고 늦둥이 막내가 아주버님의 아이가 아니라는 걸 제 입으로 말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형님이 말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그리고 병원장이 그동안 이 모든 사실을 비밀로 유지하면서 저에게 모든 걸 떠넘긴 거에 대해 죄송하다며 아이를 4년 동안 대신 맡아준 값으로 3억의 보상금을 건네주어서 가지고는 있는데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네요. 일단 먼저 제가 형님에게 받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해서는 고소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3억의 돈은 차후에 생각해 보려고요. 남편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하고 싶지 않다곤 하지만 형님이 바람 피웠다는 사실과 3억의 보상금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주버님한테 하루라도 빨리 알려주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내년이면 고등학생이 될 아이들이 자기 엄마가 바람을 피웠고 셋째 아이가 다른 남자의 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될 텐데 제가 먼저 움직이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인생 경험이 많으신 분들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처신하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고 잠 한숨 못 자고 있네요.
살다 살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너무 답답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34살 여자입니다. 처음 남편과 결혼했을 때 양가 집안의 축복을 받으며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은 마음밖엔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몸에 문제가 생겼는지 불편해하길래 병원에 가보도록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그 기간이 하필 남편 진급에 중요했던 시기라 일적으로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서 시간이 나지 않았어요. 급한 불만 끈 뒤 여유가 생겼을 때 병원을 찾기로 결정하게 되었죠. 잠깐이라도 진찰받으면 좋았을 텐데 남편은 회사의 눈치가 보인다며 병원에 가는 걸 꺼려 했었어요. 계속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걸 진통제 하나로 버티고 있는 게 걱정이 돼서 시모가 전화를 하셨을 때 남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 같다고 얘기했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걔가 원래 어렸을 적부터 몸이 좀 약했었는데 최근에 일이 많이 바쁘다며 면역력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꼭 그렇게 비실거리더라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음식들을 먹이면 좋을 거다. 내가 항상 걔한테 운동 좀 하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는데 들으려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네가 옆에서 잘 좀 챙겨주도록 해라. 그래도 병원에 한 번이라도 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요즘 들어 안색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이러다 큰일이라도 날까봐 너무 걱정돼요. 매달 쓸 수 있는 월차가 있는데도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눈치 보인다고 사용하지도 않고 있어요. 정국이 걔가 어렸을 적부터 고집이 워낙 강해서 말을 잘 듣지 않아. 그래도 여태까지 알아서 잘 해결해 갔으니 너무 걱정 말거라. 이번 주말에 너 혼자 내려올 거지? 정국이가 좋아하는 반찬들 좀 만들어 놨으니까 일찍 서둘러 와라. 시모는 남편의 건강 상태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어렸을 적부터 다른 애들보다 몸이 약했다며 아예 제 말은 흘려 들으셨습니다. 저도 그렇고 남편도 바쁘게 일에 치여 살아가고 있는데 남편이 야근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온 날 몸도 많이 안 좋아 보였지만 툭 건들면 쓰러질 것처럼 보여 아무리 일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에 다음날 당장 병원부터 가봐야 할 것 같다고 강하게 얘기했어요. 남편은 일주일 정도면 바쁜 일은 정리될 것 같다고 참아내려 하길래 결국 답답한 마음에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점심시간이라도 병원에서 잠깐 진찰 받아볼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어요. 요즘 점심시간도 아까워서 밥도 컵라면으로 때울 만큼 바쁜데 내가 빠지면 다른 직원들이 피해를 보잖아. 나만 이렇게 느끼는 거 아닐 거 아니야. 당신 회사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는데? 다들 아무렇지도 않아 보인대? 아니면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척하고 있는 거야? 지금 몰골이 얼마나 어두워 보이는데 어떻게 회사는 이익만 생각하는 거지? 금방 끝나. 일주일 정도면 숨 돌릴 만한 시간이 생긴다니까. 그리고 내가 예전부터 몸이 약했었잖아. 바쁜 시기가 오면 꼭 그러더라고. 이번 일 끝나고 푹 쉬면 또 예전처럼 돌아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엄마한테 이런 일로 전화 좀 하지 마. 내가 전화 안 하게 생겼어? 어머님도 당신이 어렸을 적부터 몸이 약했었다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더라고. 그렇게 몸에 대해 무관심했다가 나중에 정말 후회하는 일이 생길지 모른다니까. 내가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얘기하겠어?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이 잔소리처럼 들렸는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표정을 보이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곤 기절할 것처럼 쓰러져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씻을 힘도 없으면서 일주일의 시간을 어떻게 버티려고 하는 건지
앞이 막막해 보였어요. 그런데 다음날 매일 불안에 떨며 걱정했던 일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고 떨리는 손을 부여잡으며 곧바로 119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네요. 남편이 회사에 출근할 시간이면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 칼같이 일어났었는데 그날은 옆에서 불러도 깊은 잠에 빠져 있길래 조심스럽게 흔들어 깨웠는데 미동조차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길래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몇 번이나 남편을 불렀지만 이미 쓰러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응급실에 실려간 남편이 처음으로 정밀 검사를 받게 된 결과 의사의 충격적인 진단 결과에 경악을 하게 되었고 생각지도 못한 병명이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의사에게 몇 번이고 재차 되물으며 남편의 병명에 대해 부정하려 했지만 제 귀에 들어온 건 똑같은 대답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곤 급하게 달려오신 시모는 수술 준비를 해야 되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마셨네요. 남편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곧바로 수술실로 들어가게 되었고 시모는 저에게 정확하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제일 먼저 확인되는 게 복마감이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복부에서 시작되는 암보다 다른 곳에서 암이 시작되어 복막으로 전이가 되는 사례가 더 많다고 오랜 기간 암투병 생활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얘기하셨어요. 심하면 말기까지도 봐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네요. 어머님, 이제 저 사람 어떡해요?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고 급하게 수술실에 들어가긴 했지만 꽤 오랜 시간 진통제로 병을 키워온 상태라 힘들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지금 생사를 오고 가고 있다는 말이야? 암이라니? 몸은 약했지만 지금까지 잘 살아왔었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그이가 몸이 좋지 않은 것 같다고요. 어머님도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셔서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는지 알아요? 어머님도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셨다면 이런 일을 막았을 수도 있었겠죠. 지금 너 말은 내 탓이라는 거냐? 저놈이 애초부터 몸이 약했었는데 그걸 왜 나한테 덮어 씌우려 하는 거야? 제가 남편의 암 때문에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할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힘들어서 하고 있는 얘기를 자기 탓으로 돌린다며 수술실 앞에서 화를 내고 계셨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고 시모가 너무 무관심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시모의 집과 저희 집이 차 타고 30분 정도 되는 거리라서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저희 집에 오셔서 남편의 몸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으셨을 텐데 몸이 약하다는 한마디에 모든 걸 끝내버리신 시모가 솔직히 원망스러웠어요.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더니 결국 이런 큰일이 터지고 나서야 시모는 전부 다 제 탓으로 돌리고 계셨죠. 그렇게 6시간 정도의 긴 대수술 끝에 병실로 옮겨진 남편의 상태는 너무 안 좋았었고 의사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며 고개를 흔드셨네요. 이제 막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된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는 의사의 말에 오열을 하며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어요. 아무래도 힘들 것 같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복마감은 2차적으로 발생된 암이었고 1차적으로 시작된 암은 대장에서부터였네요. 벌써 온몸에 많은 암세포가 전이가 되어버린 상태라 수술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손을 쓰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 더는 희망이 없단 말인가요? 이 사람 깨어날 수는 있는 거죠?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 건데요? 길어야 3달 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이 정도로 암이 전이가 많이 되었다면
본인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텐데 병원을 찾아오지 않았다는 게 의사로서 납득이 되지 않네요. 일반 진통제로는 버티기도 힘이 들었을 텐데. 의사는 버티고 있었던 것도 대단하다며 어느 시점부터 진통제를 아무리 먹어도 몸에서 내성 반응이 왔을 테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진통 효과가 제대로 들지 않았을 거라며 남편의 행동을 이해하기 힘들어 했어요. 그 말을 듣곤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남편이 다니는 회사로 찾아갔어요. 이렇게까지 된 건 전부 다 회사에서 일을 무리하게 시킨 탓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회사로 찾아가 난리를 치기 시작하자 제가 남편의 아내라는 걸 알게 된 대표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뭘 원하시는 건데요? 김 대리가 지금 암으로 병원에 있으니 그에 따른 보상을 해달라고 지금 찾아오신 건가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병원도 못 갈 정도로 사람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일을 시키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저희가 쉬지 못하게 일을 시켰다고요? 언제요? 저희는 법정 노동 시간을 준수하는 회사입니다. 절대 강요하지 않았어요. 김 대리가 회사의 발전을 위해 자진해서 근무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는 집안의 가장으로서 무게까지 실렸는데 당연히 열심히 해야 하는 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무조건 회사로 찾아오셔서 난리를 치신다고 좋아질 거 하나 없어요. 그러니 소란 그만 피우시고 조용히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네요. 안 그럼 저희도 경찰에 신고를 하던지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다고요. 그러니 서로 더 이상의 감정 상하지 않게 그만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남편이 저렇게 되었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시지 않겠다는 건가요? 저희 남편은 열심히 일해준 것밖엔 없는데 이제 와서 단물 다 빠졌으니 등을 돌리시겠다는 거죠? 그럼 저희도 법적으로 움직여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시던지요. 저희 근무 환경이 암이 발생될 수 있는 환경인가요? 서로 웃으면서 행복하게 여유로운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회사에서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오늘부로 김 대리는 더 이상 저희 회사에 근무할 수 없을 정도로 몸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 내려도 되는 거네요. 그럼 오늘 이후부터 퇴사 처리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도 안타까운 인재 하나 보내게 돼서 정말 마음이 좋지 않네요. 그동안 고생하셨고 지금까지 근무하셨던 수당은 김 대리 통장으로 정산되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럼 할 얘기는 전부 끝난 것 같으니 이왕 오신 김에 점심이라도 한 끼 하시고 돌아가세요. 당연히 공짜는 아닌 거 아시죠? 외부인은 6,000원 내고 드셔야 합니다. 조비서, 손님 나가신단다. 가는 길에 소금 좀 뿌려. 남편이 근무했던 회사의 대표라는 사람이 열심히 일을 도왔던 직원한테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걷어차버리는 모습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고 회사 측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대표의 행동에 더욱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법적인 절차를 밟으려고 준비하려던 찰나 어머님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남편한테 심정지가 왔다며 급하게 병원으로 불렀습니다. 서둘러 병원에 도착해서 남편의 상태를 확인해 보니 다행히 위험한 상황은 넘긴 것 같아 한숨 돌리며 남편 옆에 앉아 몸 상태를 살펴주고 있는데 병실로 들어온 시모가 저를 밖으로 불렀고 조용한 곳에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몰라? 도대체 어디 갔다 온 거야? 내가 전화를 몇 통이나 했었는지 알아? 저 사람 회사에 다녀왔어요. 그동안 일을 너무 무리하게 시킨 탓에 몸에 문제가 온 거잖아요. 병원에 잠깐이라도 들렸다면 이런 일은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고요. 어머님은 저 사람이 이용만 당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그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노동 착취를 당했으니 당연히 그에 따른 보상을 받아야죠. 어머님 아들이 뼈 빠지게 일만 하다가 저렇게 된 거라고요. 그래서 네가 내 아들이 다니던 회사에서 난리치고 뭘 해왔는데 돈이라도 두둑하게 받아라도 온 거니? 내가 봤을 때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온 것 같은데 지금 시애미한테 큰 소리 치는 거야? 너는 뭐가 중요한지 몰라? 회사에 찾아가는 것보다 내 아들 옆자리를 지켜주는 게 우선 아니겠어? 이대로 못 깨어나면 네가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며느리로 받아주는 게 화근이었다.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한 게 전부 다 너 탓이야. 가장의 무게가 얼마나 힘들고 스트레스로 올라왔으면 내 아들이 암에 걸리겠니? 그래도 결혼 한번 시켜보겠다고 허락해 줬더니만 내 아들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시모는 갑자기 남편이 암에 걸려 병실에 누워있게 된 상황을 전부 다 제 탓으로 돌리셨고 자기 아들 살려내라며 오열을 하시더니 제 머리채를 잡으면서 당장 이혼하라고 이성을 잃은 상태로 돌발 행동을 보이셨어요. 옆에서 침묵을 지키고 계셨던 시부가 시모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급하게 다가와 말려주셨지만 이미 시모의 양손에는 제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져 있었네요. 처음부터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며 계속해서 달려드시려는 시모를 막아선 시부가 그만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에 너덜거린 상태로 집에 올 수밖에 없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남편과 결혼하고 함께 했던 추억들이 눈앞에 펼쳐졌고 도저히 신혼집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 친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네요. 너무 정신이 없었던 터라 부모님께 이 사실을 친정에 도착하고 나서 설명을 드리게 되었고 부모님은 사이가 앞으로 길어야 3달 정도의 시간밖에 없다는 말을 듣게 된 순간 얼굴빛이 하얗게 변하셨어요. 엄마는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서둘러 짐을 챙기시길래 시부모님의 상황을 얘기한 뒤에 다음날 함께 병원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아내인 제가 시모 때문에 남편 옆에 있을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답답했어요. 하지만 더 큰 불화를 막기 위해 일단 한 걸음 물러난 거였고 하루가 지나고 시모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으셨을 거라 생각해 저희 가족 모두 남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병실 문을 열자 남편이 정신을 차렸는지 눈을 뜬 상태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기력이 많이 떨어졌는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눈빛으로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되니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가족이 남편을 살피고 있던 그때 시모가 병실로 들어왔고 저희 가족을 보자마자 인상을 쓰시면서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예, 너는 내가 여기에 팔도 들이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시애미 말이 말 같지 않니? 사돈, 불난집 불구경하러 오셨어요? 사부인 심정 저희도 다 알고 있으니까 진정 좀 하세요. 저희가 그런 마음으로 여기 왔겠어요? 사위의 몸이 안 좋다는데 당연히 와봐야죠. 제 딸이 전날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요. 저도 지금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괴롭습니다. 언제부터 내 아들 챙겼다고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결혼한 지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런 감정이 솟아나나요? 내 아들이 가진 재산 때문에 찾아온 거 아니에요? 결혼하고 배우자가 됐으니 아들 재산 며느리한테 전부 다 넘어가게 되니까 내 아들 몸 상태가 어떤지 확인차 온 거잖아요. 당신들 속셈 누가 모를 줄 알아? 나는 절대 그렇게 되는 걸 못 보니까
지금 당장 내 아들과 이혼 절차 바꿔라. 병수발 틀어주는 척 하면서 결국 원하는 건 돈이 목적 아니겠어? 내 말이 틀려? 어머님, 지금 저희 부모님 앞에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걱정돼서 찾아오신 분들한테 그런 막말을 하시면 속이 편하세요? 지금 이런 심각한 상황에 어머님은 돈 생각부터 하시는 거예요? 제발 그런 쓸데없는 생각 좀 하지 마세요. 시모는 저희 가족을 강제로 밀쳐내며 병실 밖으로 쫓아냈어요. 대화 자체가 통하지 않았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남편은 이런 상황을 멀뚱히 쳐다만 보면서 슬퍼하는 눈빛을 저에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냥 이대로는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 저도 시모를 강하게 밀치기 시작했고 처음으로 시모에게 화를 내며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어요. 갑자기 돌변해버린 제 모습을 보게 된 시모는 당황했는지 잠깐 주춤하셨다가 머리채를 잡기 위해 달려들으셨고 병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안 좋은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뒤늦게 병원에 도착하신 시부가 난리난 광경을 목격하시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셨는지 시모에게 언성을 높이며 중재를 하시면서 그제서야 시모는 이성을 되찾은 듯 병실로 들어가신 뒤에 문을 강하게 닫으셨네요. 시부는 저희 가족에게 고개를 숙이면서 시모의 태도에 대한 용서를 구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그날도 그냥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네요. 부모님께서도 시모의 태도에 많은 실망을 하셨는지 이왕 이렇게 된 거 서둘러 이혼 처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셨어요. 남편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니 답답할 뿐이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시모와의 관계를 풀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다음날 아침에 다시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남편의 몸을 살펴주고 있는 시모에게 대화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의 곁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했어요. 너는 회사 출근 안 하니? 이 시간에 왜 또 찾아온 거야? 아침부터 머리채 잡히고 싶은 거야? 내 아들 얼굴 볼 생각하지 말거라. 어머님,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려야 어머님이 덜 힘드실 거 아니에요. 제발 마음 좀 풀어주세요. 네가 도대체 내 아들이랑 결혼해서 한 게 뭐야? 옆에서 애가 시름시름 거리는데 그걸 방치하고 있었으면서 이제 와서 마누라 행세하려는 거 누가 봐도 내 아들 재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옆에 붙어 있으려는 거잖아. 어머님, 저 이 사람이랑 결혼한 배우자예요.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했고 결혼 생활하는 기간 동안 최선을 다했다고요. 지금도 아내로서 남편 옆을 지켜주고 싶은 건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돈 때문이 아니라고 설명드렸잖아요. 네가 그렇게 내 아들을 위하고 아직까지 사랑하고 있다면 이혼해라. 그리고 옆에서 평간에 해주면 되잖아. 왜? 그건 싫으니? 막상 그냥 굴러 들어오게 될 돈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망설여지는 거야? 너는 평생 내 아들 얼굴 못 볼 줄 알아. 시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부터 장례식까지 이혼하지 않으면 얼굴을 안 보여줄 거라며 막무가내로 행동하셨어요. 시모가 원하는 건 전부 다 돈 때문이었고 남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저에게 넘어올까봐 그게 싫었던 거라 이혼한다고 했어요. 솔직히 남편이 가지고 있던 재산 저보다 없었어요. 집도 남편 명의가 아니었고 서로 모은 돈으로 합친 거라 따지고 보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제가 훨씬 많았었죠.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이혼하겠다고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남편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점점 더 심각해진 모습으로 저를 바라본 남편은 제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를 띄었고 거친 숨을 반복해서 내쉬고 있었어요. 남편의 손을 잡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시모가 제 앞에 서류 한 장을 툭 던져 놓았습니다. 성격 급한 시모는 이혼 서류를 준비해둔 상태였어요. 그리고 남편의 도장까지 전부 다 찍혀 있었습니다. 약속대로 저도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남편의 재산에는 일절 손을 대지 않겠다는 각서에까지 사인을 하고 나서야 시모는 심적으로 안정을 찾으셨는지 더 이상 저를 건들지 않으셨네요. 어차피 몇 달 뒤면 세상을 떠날 남편인데 이혼을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도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힘겹게 미안하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면서 하루라도 빨리 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시모가 원하는 이혼을 허락했다는 말을 이어갔어요. 결국 시모가 원하는 대로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 옆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곁을 지켜주던 도중 화장실에서 남편 몸을 닦아줄 수건을 적신 뒤 병실로 들어가려 하는데 시모가 누군가의 손을 잡고 주위를 살피면서 어디론가 거칠게 끌고 가셨어요.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특실 병동으로 올라가길래 무슨 상황인지 궁금해서 따라 올라가 보니 시모가 누군가와 대화를 이어나가기 시작했고 알 수 없는 말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곤 엄청난 계획과 진실을 전부 들을 수 있었네요. 시키는 대로 이혼 절차 밟았다. 이제 기다리면 되는 거지? 우리 계획이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서는 안 된다고. 알았다니까요. 한 가지만 확실하게 해주세요. 저한테 약속하셨던 보험금 일부는 꼭 주셔야 한다고요. 내가 너랑 한 배를 탔는데 그거 하나 약속 못 지킬까봐? 걱정하지 마. 그런데 정말 안 걸리는 거야? 과거 친찰받은 내역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다며. 그때 암 판정받았던 진료 내역도 남아있을 거 아니야? 나는 네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어차피 세상 떠나면 우리가 조작했다는 거 누가 알겠어요? 제가 보험 설계자인데 누구보다 이 바닥은 잘 알고 있다고요. 오늘 상담건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에서 이럴 시간 없어요. 이혼 절차만 제대로 하셨다면 이제는 숙려 기간 안에 아드님께서 세상 떠나지 않게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 반대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내 아들이 죽기 전에 한 번쯤은 결혼은 해줘야 그나마 마음이 위안이 될 것 같아 나 편하자고 그렇게 한 거야. 며느리가 생명보험금이 내 이름으로 지급되면 의심하고 껄끄러워질 뻔했는데 이혼했으니까 이제 확실하게 걱정할 거 없는 거지? 시모는 저와 결혼하기 전에 남편의 건강 문제 때문에 병원을 잠시 다녀온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의사가 시모를 따로 불러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암 진단을 내렸었는데 그 사실을 남편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친분이 있는 보험사 직원과 남편 몰래 계획을 꾸며 생명보험을 드러났던 거였네요. 저도 그렇고 남편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살아왔었기 때문에 시모와 보험사 직원의 행동에 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어떻게 남편을 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생명보험금을 노릴 계획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사실을 전부 다 알게 된 이후 서둘러 그 자리에서 벗어나 경찰에 신고를 하려던 순간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고 고개를 돌리자
저희 병실 담당 간호사 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모든 사실을 듣게 됐다는 걸 시모와 보험사 직원이 알게 되면서 제가 도망가지 않게 천천히 다가와 겁에 질린 얼굴로 설득을 하기 시작했네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돈 때문에 자기 아들을 세상 떠나게 만들려고 계획을 했다는 거 제가 전부 다 들었어요. 돈이 그렇게 중요해요? 어머님이 배 아파 낳은 자식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을 꾸밀 수가 있어요? 잠깐만. 얘야, 내 말 좀 들어봐. 정국이는 어차피 가망이 없다고 했었어. 그럼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항암 치료를 받아봤자 결국 돈만 날리고 세상 떠나게 될 텐데, 그렇게 될 바에는 갈 때 효도하고 가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아무도 몰라. 우리 셋만 아는 사실이야. 비밀로 하면 보험금 받을 수 있고 우리는 조용히 지내면 되는 거야. 내가 너한테도 보험금의 일부를 넘겨주마. 그러니까 제발 진정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라. 이제 다 왔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오랜 기간 계획했던 걸 전부 다 물거품으로 만들 생각이야. 우리 대화 전부 다 들었으니 내가 왜 너한테 이혼하라고 했는지 이제는 이해할 수 있지? 절대 악감정은 없었으니까 이번만 넘어가도록 하자. 우리가 조용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제발 핸드폰 내려놓거라. 저는 시모의 더러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저희 남편을 이용해 보험 사기를 계획한 시모와 보험 직원을 법적으로 처벌받게 만들었네요. 시모는 끝까지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난리를 쳤지만 이미 모든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었다는 증거들이 전부 다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남편에게는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세상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남편에게 더 이상의 아픔을 주고 싶지 않아 가족들만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장례까지 전부 다 끝낸 뒤 남편과의 인연을 마무리할 수 있었네요. 시모는 계획적인 범행으로 징역형을 면하지 못했고 1년 6개월의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식이 아파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시모는 보험금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소름이 돋고 끔찍했었어요. 모든 사실을 전부 다 숨기고 저와 결혼하는 걸 지켜보면서 조금이나마 미안한 마음을 떨쳐내려고 세상 떠나기 전에 저와의 결혼을 허락했다는 것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명 좋은 사람도 많겠지만 세상에는 악한 사람도 많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서 뼈저리게 알 수 있었네요. 제발 그곳에서는 시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구치소에 들어가기 전에 저에게 했던 말이 생각이 나네요. 1년 6개월이 지나고 구치소에서 나오는 순간 저를 찾아내서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세상 떠난 남편이 불쌍하기만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언제나 가족분들과 화목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